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구파발역 근처에서 한밤중에 괴한들에게 당할 뻔했다. 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오싹합니다. 전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마음 맞는 몇몇이서 모여서 술 한잔을 걸쳤습니다. 아마도 밤 1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내가 살던 데가 구파발이라 구파발역에서 내렸는데 술도 깰 겸해서 역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여자친구랑 문자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뻘로 보이는 좀 왜소하신 분이 옆에서 말을 걸더군요. 담배를 한 대만 빌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뭐 못 드릴 것도 없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라 거리낌 없이 담배를 하나 꺼내드리고 불도 붙여드렸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니 제 옆에 그대로 서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전 피던 담배도 다 펴가고 문자도 다 보냈고 이제 슬슬 갈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죠. 자기가 내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단둘이 사는데 이런 말하기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들이 지금 술에 만취돼서 집안 기물을 다 부수고 아버지까지 때리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시며 들어가서 아들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무섭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군복을 입은 거 보니 듬직해 보인다고 집에 같이 좀 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그 아저씨 연기가 아주 쩔더군요. 술도 먹었겠다. 나름 알딸딸한 상태라 좀 감정적이었는지 알았다고 하고 그 아저씨랑 같이 걸렀습니다. 어두운 길 쪽으로 계속 가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 아저씨가 단독주택도 아닌 그 사이 담길의 골목에서 잠깐만 일하고 말하더니 앞길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더군요. 솔직히 뭔가 했습니다. 근데 대뜸 보더니 처음에 그 아저씨가 칼을 꺼내서 내 배에다가 칼을 들이대더군요. 그리고 2명이 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칼든 놈은 내 입에다가 천조가리를 쑤셔 넣더니 그거 뱉으면 배에 구멍 난다라고 말하며 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했죠. 제 키가 180에 몸무게도 90kg 정도 나갑니다. 등발 좀 있는 편이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3명이 압박하니 이런 저도 순식간이었죠. 진짜 자연스럽게 칼을 들이대면서 2명은 제 팔을 붙잡더군요. 몇 걸음 걸었나?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팔에 힘을 조금씩 뺐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무기라고 할 게 휴대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은 지금처럼 내장 안테나가 아닌 외장 안테나였기에 본체가 밖으로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팔에 힘을 좀 빼자 내 팔을 잡고 있는 놈의 팔힘이 빠진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곤 바로 뿌리치며 칼을 대고 있는 놈의 얼굴에 휴대폰 안테나를 강하게 박아버렸습니다. 거의 경로 이동 없이 뿌리치며 그대로 논스톱으로 바로 그놈 얼굴로 휴대폰채 박아버렸죠.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몸 한번 크게 털고선 달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브길을 돌며 잠깐 봤는데 한 명만 따라오더군요. 살짝 안심이 됐다가도 다른 일행은 다른 쪽 길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한번 흠칫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큰 길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로변에 나가자마자 근처에 편의점이 있길래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보니 다행히 편의점 안에 남자 손님 1명과 알바생이 있더군요. 참고로 알바생도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칼을 들이대고 납치하려 한 거 간신히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말이죠. 손에 거의 부셔질 듯 쥐고 있던 휴대폰을 보니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손은 온통 피범벅이더군요. 잠시 숨 좀 가라앉으니 진정이 돼서 편의점의 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날 쫓아오던 새끼가 보입디다. 저 새끼들도 당했으니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오니 그 새끼가 미친 듯이 뛰어 도망가더군요. 솔직히 쫓아갈까 생각해봤는데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잡아도 또 칼을 들이댈까 무서워서 그냥 순찰대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제가 끌려갔던 골목까지 다시 가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배돼지에 칼날을 대고 있으면 그 압박감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 뒤로 절대 밤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발렌타인데이. 사귄 지 2년 되는 커플이 있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기 며칠 전, 여자는 남자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평소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요리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당일, 하루 종일 여자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퇴근 시간이 넘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아마도 오늘 못 갈 것 같아. 일 끝나고 연락할게.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하고 끊어버렸다. 여자는 크게 화를 냈고 전화기를 내던졌다.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크게 마음을 먹고 모처럼 준비했는데 필요가 없어졌다. 버리기도 못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혼자 있게 된 여자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말하길,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여자는 순간 뒤돌아 손에 잡고 있는 포크로 찔러버렸다. 뭔가 꽂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재빨리 경찰에 연락했고 이윽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그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었고 핏자국은 욕실로 이어져 있었다. 욕실에 들어간 경찰의 몇 분 후에 돌아와서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죽었습니다. 목에 포크가 박혀 있더군요. 아마도 과다출혈로 죽은 것 같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런 그녀를 경찰은 정당방위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경찰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강도가 훔치려고 했던 건 이 결혼 반지입니까? 남자친구가 놀래켜주려고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인데 강도인 줄 알고 죽이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중국 무인도 괴담.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부의 가족이 탄 배가 기관 고장으로 무인도에 표류하여 한 달 만에 구출되었지만 아버지는 시체조차 찾지 못했으며 장녀는 표류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남동생은 살아남아 누나의 시신을 먹으며 버텨다고 한다. 하지만 누나의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 취급하는 등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아직도 정신병동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살아남은 소년이 표류 기간 동안 쓴 일기이다. 2월 2일 젠장 무인도에 표류라니. 더럽게도 재미없는 소재에 내가 이렇게 걸려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망할 섬에는 나무도 동물도 심지어 풀 한 포기도 없다. 언제 말라 죽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나무 두 그루만이 쓸쓸하게 섬을 지키고 있었다. 아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겠지. 이곳에 있는 거라곤 바위와 반쯤 가라앉아버린 배. 머리를 다쳐 기절해버린 누나.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배가 고픈데 머리가 너무 멍하고 몸은 마구 늘어지기만 한다. 손목을 놀려 글을 쓰는 것도 귀찮기만 하다. 2월 4일 가라앉아가는 배에서 짐을 날라왔다. 그 중에는 통조림 몇 개와 물 몇 병, 그리고 술병들도 있었다. 낚싯대도 하나 가지고 나왔지만 미끼가 없다. 벌써 가라앉아서 물고기들의 배를 채웠겠지. 이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구조될 수 있을까? 성냥이나 칼 따위도 꺼내왔지만 바위 속에서 원주민이라도 기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혹시라도 정말 원주민이 기어나온다면 성냥으로 머리를 태워버려야겠다. 바다의 한가운데는 정말 고요하다. 파도가 이 섬을 내려치는 소리만이 계속 울릴 뿐이다. 이렇게 일기라도 쓰지 않으면 나도 저 파도처럼 바위에다 머리나 찍고 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누나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숨을 쉬는 걸 보아선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짐승이 없는 섬이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 적어도 자다가 잡아먹힐 일은 없을 테지. 2월 5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나의 아버지는 어부이다. 아니, 이제는 어부였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죽은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라던가. 난 단지 아버지를 따라 다랑어 따위나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바다로 나왔을 뿐이다.
하필이면 망할 배가 이럴 때 고장날 게 뭐람.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저기 누워있는 누나처럼 말이다. 누나는 중학교를 나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다. 가끔 그것이 나의 탓이라며 나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누나의 머리가 나빠서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나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그것도 공부 잘한다는 애들만 가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말이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모두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하긴 이젠 실망할 가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2월 7일 술을 조금 꺼냈다. 아버지가 가끔 마시던 독한 백주다. 가끔 아버지를 따라 나올 때면 회와 함께 한두 잔씩만 허락되던 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누가 있었던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식량이라고 해봐야 혹시나 해서 실어놓은 통조림 몇 개와 빵 조각 몇 개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미 거의 남지 않았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방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다로 뛰어들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취기가 돌자 충동은 조금 더 심해졌다. 저 수평선까지만 헤엄쳐 가면 육지가 보일 것 같기도 했다. 쓰러져 있는 누나의 입에 술을 약간 부어주었다. 누나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머리에서 피가 심하게 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저러다가 굶어 죽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2월 8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남은 거라곤 물 약간과 술밖에 없다. 술이라도 없었으면 바위를 뜯어 먹었어야 할 뻔했다. 남은 물에다 술을 섞었다. 배는 부르지만 갈증은 심해졌다. 누나의 입에 술을 부어주자 누나의 입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2월 10일 드디어 누나가 깨어났다. 누나는 깨어나자마자 물을 찾았다. 하지만 물더위가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난 누나의 입을 열고 술을 부어주었다. 벌컥벌컥하며 이 피 같은 술을 맛있게도 먹어대는구나. 하지만 술은 얼마든지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동안 누워있는 덕분에 식량은 모두 내 몫이 되었으니까 말이지. 미끼가 없는 낚싯대를 들여 놓았지만 물고기 따윈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낚싯대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때려잡는 것이 더 낫겠군. 2월 13일 손발이 조금씩 저려온다. 술만 마시고 있다. 배고픔과 쓰림이 섞여 괴롭다. 하지만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 누나는 정신을 차렸지만 일어나지는 못한다. 하긴 일어날 수 있으면 뭐해. 가만히 누워있는 게 차라리 낫지. 누나에게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봤지만 눈동자만 움직일 뿐이다. 뭐라도 해보라는 말이야. 이 멍청한 거다. 그렇게 누워있으면 배가 알아서 지나가다가 우릴 구해준대냐? 2월 16일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기다리던 구조선이 도착했고 그 배에는 아버지가 타고 있었다. 하지만 누워있던 누나는 결국 죽어버렸다. 잠에서 깨어 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흘러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누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렀다. 누나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어. 문득 아빠 생각이 난다. 사람이 죽으면 물에 떠오른다던데.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아빠는 분명히 죽은 게 아닐 것이다. 내일쯤이면 배를 타고 우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 술을 마셨다고 혼내면 어쩌지? 2월 17일 누나가 말했다. 다리가 아프다고 말이다. 누나의 바지를 약간 걷어보니 색깔이 이상했다. 누나의 다리는 마치 고무줄을 묶어놓은 손가락처럼 퍼렇게 되어 있었다. 내일이라도 썩어버릴 것 같았다. 그때 누나가 짐꾸러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맞다. 칼이 있었지. 나는 칼을 들고 와 누나의 바지를 찢었다. 하지만 바지가 누나의 다리를 죄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마을엔 팔다리가 없는 아저씨들이 몇 명 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걸렸다던가 녹이 쓴 작살에 찔렸다던가 해서 팔다리를 잘랐다고 한다. 누나의 다리도 잘라내야 할까? 2월 18일 누나와 나는 결국 누나의 다리를 잘라내기로 결정했다. 회를 뜰 때 사용하는 커다란 칼이라 단번에 내리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누나를 위로했다. 맨정신은 힘들겠지만 누나는 아나 술 때문에 며칠째 맨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리를 잘라도
술이 뿜어져 나올 지경이니 말이다. 눈을 질끈 감고 누나의 왼쪽 다리를 내리쳤다. 얼굴에 뜨뜻한 무언가가 튀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거무죽죽한 피였다. 소름이 돋아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었다. 예상과 다르게 누나의 다리는 한 번에 잘려나가지 않았다. 누나의 다리를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 몇 번쯤 내려찍고 썰어야 했다. 특히 뼈가 잘리지 않아 뼈만 두고 살을 잘라낸 후 다리를 뽑아내야 했다. 살이 서걱서걱 썰리는 느낌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신기하게도 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책에서 본 것처럼 술로 누나의 잘린 부위를 소독해 주었다. 잘라낸 다리를 버리려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차피 잘려버린 다리. 말라 죽어있는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를 모았다. 오랜만에 힘을 너무 쓰게 되어 피곤하다. 감각이 없어진 줄 알았던 뱃속이 요동을 친다. 기다려. 오늘은 포식을 시켜줄 테니까. 마른 나무라 불이 잘 붙었다. 누나의 다리를 낚싯대에 매달아 굽기 시작했다. 그래 저건 누나의 다리가 아니야. 마을 잔치 때나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다. 고기가 익는 냄새의 뱃속은 더욱 요동을 친다. 2월 20일. 사람의 정강이 하나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다. 며칠 동안 굶어서인지 더욱 말라 있었다. 누나는 웬일인지 먹지 않았다. 이건 맛있는 돼지고기라고. 먹기 싫으면 말아.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오랜만에 들어간 고기에 속이 쓰렸다. 몇 번이나 먹은 것을 개어낼 뻔했지만 이 아까운 것을 개어내버릴 수는 없기에 입을 틀어막고 누워있었다. 한동안 난리를 치던 내 몸은 서서히 소화라는 것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또한 다 먹어치워버렸다. 뼈를 모조리 핥아 먹었지만 이젠 끝이다. 오늘도 아빠가 탄 배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일쯤이면 나타나겠지? 그럼 내가 누나를 살렸다고 말해줘야지. 천재의사의 탄생이라고 놀랄지도 모른다. 2월 21일. 누나의 오른쪽 다리 역시 푸르게 변해버린 걸 알았다. 마치 며칠 전에 잘라낸 왼쪽 다리처럼 오른쪽 다리는 상태가 더 심해서 무릎을 잘라내는 것으론 될 것 같지 않다. 허벅지까지 완전히 잘라내야 할 것 같다. 아니, 가만히 보니 왼쪽 허벅지 역시 잘라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한쪽부터 하기로 한다. 일단 왼쪽 다리부터 완전히 잘라내버려야겠다. 누나 괜찮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리가 썩어버릴 것 같은 걸. 허리까지 썩어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동네에 허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야. 다시 칼을 들어 누나의 허벅지를 잘라낸다. 이번엔 한 번에 찍지 않고 서서히 썰어낸다. 저번처럼 피가 튀지 않도록 썰어낸다. 입에 침이 고인다. 마른 나무를 조금 더 모아서 와야겠다고 생각한다. 허벅지는 무릎보다 굵어서 그런지 더 힘들었다. 뼈를 뽑아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침은 계속 고였고 난 저번처럼 누나의 허벅지를 굽기 시작했다. 이건 쇠고기야. 어젠 돼지고기. 오늘은 쇠고기. 허벅지는 정강이보단 고기가 많았다. 누나는 여전히 먹지 않았지만 이걸 먹는다고 다시 다리가 자라나는 것도 아닐 테니 문득 다리를 잘라 먹으면 다리가 다시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월 22일. 누나의 남은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내었다. 물론 왼쪽 허벅지의 고기는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난 누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절대 먹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말이다. 이상하게도 피는 많이 흐르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잘라내면 피가 많이 안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수술도 하겠지. 누나에게는 여전히 술만 입에 흘려 넣어준다. 문득 누나는 오줌도 안 누는 걸까 하는 생각이 나지만 부끄러워할 것 같아 물어보지는 말아야겠다. 2월 25일. 고기를 실컷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쌓여있는 고기들. 마을잔치 때 먹어보았던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 집에 돌아가면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해야지.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말이다. 문득 다시 궁금증이 떠올랐다. 자기의 다리를 잘라 먹으면 다시 다리가 자라날까? 난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누나는 어차피 양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으니 손가락 하나 더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누나가 자는 동안 누나의 왼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었다.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다리를 자르는 것에 비해 너무도 쉬웠고 역시 피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누나는 손가락을 잘랐음에도 깨지 않았다.
나는 그 손가락을 불에 익히려다 타버리면 제대로 안 될까봐 그냥 잘게 잘라 누나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마 잠결에 삼킬 것이다. 소년의 일기는 여기에서 끝나 있다. 기사에 의하면 소년이 구조된 날은 다음 날인 26일이라고 한다. 일기대로 소년의 누나의 입에는 자신의 손가락이 물려 있었다고 하니 만약 먹었다면 정말 손가락이 잘렸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군대 초소괴담.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에 원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군에 계실 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원도의 해안가 초소에서 육상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그곳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상륙작전도 펼쳤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목포를 챙겨든 채로 당직실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새벽 3시.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했는데 갑자기 문이 삐거덕하고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옛날 군복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와서는 목포와 간이 침대를 들고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당연히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셨기에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만 그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랍니다. 거기는 내 자리다. 나가라. 방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아버지께선 아무리 막으려고 손을 내저어도 허공을 가르지는 기분만 드셨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먼동이 터오고 있었답니다. 결국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목격자도 자꾸 나타나니까 폐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야간보초.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는 밤에 야간보초를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탄약고, 초병과 위병소 초병이 있었고 탄약고와 위병소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병소는 중요했기에 상병과 병장이 섰고 탄약고는 야간에는 거의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사람이 올라오는 일이었기에 1병과 2등병이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등병이어서 탄약고 보초를 서고 있었고 같이 보초를 서는 1병은 고참이라서 사수석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초를 서고 있는데 건너편의 위병소에서 자꾸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주보고 있었다지만 거리상은 좀 되는 터라 무슨 소리인지 몰랐기에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핑곗거리도 있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초를 선 지 1시간이 지난 후 교대 시간이 돼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자고 있던 고참이 제 뒤통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보초 서면서 누구랑 그렇게 노가리를 까냐? 순간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도 고참인 사수는 사수석에서 자고 있었기에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때 위병소에서의 행동은 누가 제 옆에서 서서 계속 둘이 얘기하는 걸 보고 똑바로 보초서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탄약고 초병은 2명이 항상 같이 붙어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기괴한 열쇠 소리.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한 층에 2세대가 사는 작은 연립에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연립이 대칭 구조라 양쪽 집의 현관은 두세 뼘 남짓 밖에 떨어져 있기도 했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옆집 현관문 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집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옆집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열쇠 소리가 나서 조금 짜증났지만 옆집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방에 들어가서 TV 소리만 높였습니다. 문이 고장 났으면 빨리 고치지 방음도 잘 안 되는 거 알면서 무슨 민폐인가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저녁쯤 아버지가 문을 열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열쇠를 안 가져오셨나 싶었는데 열쇠가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서 전화하셨습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께선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문을 살펴보시고는 바로 한마디 하셨죠. 문이 잘 안 열렸으면 열쇠 수리를 바로 해야지. 열쇠 구멍이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만약 문이 열렸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유럽 배낭여행 괴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 아마도 2007년 정도일 겁니다. 아는 형과 아는 누나와 단합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바티칸, 그리고 프랑스와 베네치아 등을 돌고 왔었죠. 대략 2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여튼 막바지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여관에 묵었죠. 방을 배정받고 방에 들어서는데 여자 종업원이 저한테 뭔가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의 제일 구석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절 동양인 거지인 줄 알고 뭐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행색이 마리안이었거든요. 안은 굉장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아늑해서 마음에 엄청 들었었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죠. 식사를 마치고 형이 누나는 독일까지 여행을 한다고 새벽에 역까지 모셔간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밤은 너무 위험하니깐요. 그래서 형한테는 알았다고 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매우 곤히 잠든 밤 누군가가 현관을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전 그래서 잠결에 형이 열쇠를 두고 가서 모셔는구나 싶었습니다. 형은 잘 갔다 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싹한 기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매우 컴컴한 방 안에 바로 제 발 앞쪽에 누군가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덩치가 저랑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사람의 모습을 한 형태와 약 10초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맡에 있는 전조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더 놀란 건 옆에 있는 형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묻더군요. 형은 분명 밖에 나간 줄 알고 문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형의 방에 있던 겁니다. 문 두들기는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니 형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 얘기를 듣고 식은땀이 줄줄 흘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누운 지 10분밖에 안 된 시간이더군요. 결국 그날 밤은 형한테 마지막 유럽 여행인데 자면 뭐하냐고 하면서 같이 밤을 샜습니다. 누나 배웅도 결국 같이 갔죠. 아직도 잠을 자기 전에는 그날 밤 일이 생각나서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